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영진이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감독님과 배우들을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영화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어른들은 몰라요의 이황 감독님과 이유미 배우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를 연출한 이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봉한 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저희 영화 다시 한번 관객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진 역할을 맡은 이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되게 편하게 노래방처럼 생각하고 감감무술 하라 그랬는데요. 시간이 남으면 이제 두 분의 노래를 저희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는 제가 사실 이 모더레이터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모더레이터를 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주로 갔다가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돼서 이렇게 요즘 시나리오를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본을 제가 5페이지나 써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 대본보다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저의 질문으로 대답하시다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또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선 이황 감독님을 저희가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부산영화제에서 박하영 때. 그때 저는 유리정원으로 갔었고 감독님은 그때 박화영으로 가서 처음 뵀었어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얌전해 보이셔가지고 그때 저도 바빠서 영화를 못 본 상태였고 그 이후에 박화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저도 보기 어려운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 감독님의 박화영도 굉장히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 영화였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아주 빠른 시기에 또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작품을 또 만들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 부산영화제에서 메가박스 감독조합상을 받으셨고 또 이번에는 또 이유미 배우님이 부일영화상에서 신인 배우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똥파리에서 배우로 감독님을 처음 뵀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박하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감독들이 위화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배우분들이 연기도 잘하시는데 또 연출도 잘하셔가지고 되게 뭔가 위기감 같은 걸 느끼는데 여기 감독님들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연기만 하시지? 저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똥파리나 이런 다른 작품에서 연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된 계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박하영 때부터 해서 아마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감독님이 좋아하는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영화를 처음 만드는 계기는 막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사명감이나 마음속에 이게 있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배우로 계속 활동하면서 영화라는 어떤 문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30살 초반 때쯤에 연애를 했는데 좀 되게 처절한 연애였어요. 그러다가 보기 좋게 차이고 그 마음에 이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을 엄청 먹었는데 제가 그때 한 달 만에 8kg인가 9kg가 빠졌어요, 체중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쉽게 이 마음이 떨쳐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이제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그 술 기운에 막 컴퓨터 켜놓고 단편 영화를 보자. 이 감정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쓰다가 잠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쓰기 시작하고 하고 해갖고 이제 제 개인 순전히 제가 벌어뒀던 개인 돈으로 한 80만 원을 갖고 3회차를 찍었거든요, 단편을. 그래서 이제 그게 대단한 단편 영화제랑 베를린 아시안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면서 첫 번째 단편인 어쨌든 저의 연출작이 완성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편 만들었을 때가 몇 년도였죠? 그게 아마 2000, 2010년? 11년?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이유미 배우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요즘 장안의 화제작인 이제 오징어 게임에도 출연하셨고, 예, 오늘은 약간 색깔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초록색 추리닝하고 약간 비슷한 파스텔 톤으로 오셨는데, 그 감독님 작품에 사실 두 작품을 하셨잖아요. 두 작품을 하셨는데 그 박하영에서도 세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이번에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주연으로 이제는 주연으로 또 그 연기를 하셨는데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두 작품을 했을 때 마음이라든지 연기를 할 때. 일단 박화영에서 세진이라는 캐릭터를 그때 연기했을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 나오는 캐릭터이긴 했었으니까 항상 그냥 아쉽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른들은 몰라요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뭔가 세진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캐릭터가 영화에서 없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영화 한 편에서 어떤 캐릭터를 했는데 그 캐릭터를 또 다른 영화에서 다시 이어서 뭔가 같은 친구로서 그걸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받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됐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박화영에서 나왔던 세진이보다 더 광범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저한테는 좀 행복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은 그러면 박하영에서 사실 세진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확장을 시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게 세진이라는 인물로 차기작 두 번째 작품을 또 만들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박하영을 찍고 난 다음에 사실 조금 마음에서 그 박하영이라는 영화를 떨쳐버리는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떨쳐버리는 과정 안에서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조금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세진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갈증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박하영을 본 많은 관객분들도 세진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다시 또 박하영을 한번 어느 날 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진이가 궁금하기보다는 이유미 배우가 조금 더 확장돼서 자기 연기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사실 이유미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이었고, 거기서 이제 세진이를 캐릭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다른 세계관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두 분 모두에게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영화 속에서 세진이 굉장히 많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진난만할 정도로 혹시 저기 그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아세요? 네? 우리 같은 세대네요. 같은 세대. 아 역시 박수 쳐주세요. 자, 한 번 더. 저는 약간 캔디나 아니면은 그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님 작품인 길에 나왔던 젤소미나도 아세요 혹시 길? 안 보셨나요? 네, 감독님은 아시죠? 네, 약간 그런 그 인물들이 되게 연상됐는데 뭔가 그 이 어두운 사실 소재의 영화인데 거기서 그 세진이 너무 천진난만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진의 귀여움이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두운 영화 속에서 그 되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면은 전혀 웃질 않잖아요. 그 가정 속에 그 부부의 가족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감독님이 구상하실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했는지 궁금하고 또 이은미 배우님도 본인의 역할로 흡수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 어른들은 몰라요는 이제 굳이 나누자면은 세 개의 챕터로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학교에서 겪는 세진이, 그 다음에 주영이를 만나서 제필이와 신지를 만나는 세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성아 선배와 이승현 선배님의 가정에 들어간 세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에서까지는 세진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되게 자기와 이렇게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갓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확실한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성년자도 아닌 이런 나이대에 있는 인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실 있기 때문에 세진이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들을 탐구하고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웃음 이런 것들에 대한 리액션이 나오면서 그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세진이가 다 모든 걸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긍정적이거나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조금 계속 내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조성아 선배님, 이승현 선배님 집에 넘어가서는 사실 그 세진이의 여정 안에서 이제 세진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에서 다양한 나이대 그리고 다양한 군상들의 어른들을 봤고 또 자기 주변에 있던 캐릭터들도 어떠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어른들을 만났는데도 어쨌든 자기를 이용 가치를 통해서 아무리 친절하지만 베푸는 어떤 친절함도 사실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진이도 사실 성인은 아니지만 어떤 자아가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 나이대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웃음기가 없어졌고 그리고 엔딩까지도 사실 무표정하게 끝내는 거를 조금 의도는 했었습니다. 저는 세진이를 연기를 할 때 살짝 계속 주변 인물들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습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웃는 아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를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이 내가 된 건데 그 모습으로 계속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경험하면서 그런 또 새로운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또 습득하면서 나중에 그걸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비워내면서 정말 그곳에서 어떤 게 나였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정이한테 연락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제 남의 걸 습득하다 보니까 정작 내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뭐가 소중한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세진이는 그 순간에. 근데 제 동생한테 전화하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보드를 찍을 때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좀 더 좋은 삶이라고 딱 이렇게 빡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덜 아픈 쪽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보드 얘기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묻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보드 얘기가.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세진이 계속 그 이들 일행과는 떨어져서 친구들과는 떨어져서 자기 홀로 있는 공간에서 보드를 타고 보드 타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뭔가 약간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세진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촬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네. 총 예산이 한 5억 7천? 6억에 몇 회차 정도? 저희가 보충 한번 나가서 33회차. 33회차. 아 그러면 회차는 어쨌든 좀 많은 네네네. 편이고, 근데 그 아무래도 이 보드 촬영이 시간이나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거는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요즘에 이제 뭐 되게 많이 더 활성화가 됐지만 롱보드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꼭 그 세진이가 어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타지처럼 보도 좋고 그다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세상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롱보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유미 배우를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고 이거 롱보드를 배워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유미 배우가 이제 시나리오를 줬을 뿐인데 자기가 롱보드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안전장비도 없고 다치면 큰일 난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모든 게 좀 꾸려지고 이제 그때 이제 PD님하고 이제 보호 장비랑 그다음에 레슨 선생님이랑 섭외해서 이제 붙여주고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몇 가지 기술을 반복으로 습득을 시키고 그리고 촬영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유미 배우가 또 보드 타는 걸 또 이제 재미를 붙여갖고 쉬는 날에도 계속 타더라고요. 네, 나가서 그래서 이걸 타면서 했고 그 촬영 과정은 저희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보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찍을 건가 고민한 다음에 사실 근데 보드 촬영은 그 촬영 감독님이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드캠이라고 해서 진짜 다 같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찍는 촬영 감독을 섭외해서 저희가 말한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유 배우가 달리면은 그 촬영 감독님도 같이 달리면서 찍은 거죠. 그러면은 그 이유미 배우님은 스턴트맨 없이 그냥 그 소화하신 거예요? 에이 설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사실 그 시나리오를 받고 바로 이제 그걸 샀었던 이유는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계속 조금 더 기다려 하니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습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딱 해주셨을 때 촬영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사이에쯤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촉박해요. 그걸 이제 잘 타려면 몇 년을 그렇게 타신 분들이 그렇게 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앞모습은 제가 맞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달리는 거는 저도 제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뒷모습에서 이제 현란한 발재간들
그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 4년 5년 하셨대요. 제가 어떻게 그걸 3개월 만에 그 나중에 또 보드 영화에 또 스노우보드 이런 데 도전해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아, 근데 진짜 롱보드가 재밌어요. 지금도 이제 심심하거나 그러면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끔 이제 옛날에 밟아봤던 스텝을 밟으면 어렵네? 하면 이제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하나하나 조금씩 느는 게 보이는 것도 좋고 다시 퇴화됐더라도 다시 또 하면 다시 되는 게 또 신기해서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포츠 종류 그런 것들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보드 장면을 보면은 그 되게 인서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보드 혼자 있는 보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를 잡기도 했고 마지막 엔딩도 그 유미 씨가 보드를 바라보면서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되게 좀 궁금했어요. 보드는 사실 이제 세진의 또 다른 어떤 감정선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스태프들하고 촬영하면서 이 영화의 숨은 주인공이 있는데 보드라고. 왜냐면 모든 씬에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그 세진이 그 무거운 보드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세진한테 좀 연출 의도는 세진을 관통해서 보여주기보다 보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달 방식을 좀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이 저는 좋았는데 관객분들은 그 방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아직까지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엔딩 장면에 보드를 쳐다보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감독님이 어떻게 디렉션을 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드 봐. 그냥 누가 그러니까 보드 봐. 얘가 이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그냥 그 동안 찍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 찍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장면을 마지막에 찍었어요. 추가 촬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냥 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묘한 게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유산을 하고 나서 그 집에서 나와서 막 자유롭게 타잖아요. 머리도 염색하고 그러다가 딱 그 멈춰서 보드가 가는 거를 보는데 이게 마치 보드가 저는 배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나가는 그 느낌 맞나요? 과잉 해석인가요? 아니요. 그거 뭐 보고 어쨌든 감독님도 관객의 어른들은 몰라요를 봤을 때 한 분으로서 저는 어떠한 의미로 봐도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첫 장면에서도 세진이 이제는 그 굉장히 그 자해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자해를 하고 그거를 친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사실 그 은어들을 하도 많이 써서 번역기가 필요할 정도의 그 10대들의 그 일진들의 어떤 모습 저는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 선생을 했었기 때문에 일진 친구들을 많이 사실 그 항상 학교에서 봤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진이라는 인물과 되게 유사한 실제로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그 학교 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리얼하다고 해야 되나 네, 오히려 저도 몰랐던 어떤 그 세계 속에 현미경을 들이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여기 관객분도 질문을 하셨어요. 그 혹시 특별히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감독님이 궁금합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박화영 때 이제 취재한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가져온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제가 10대를 지난 지가 꽤 됐고 저희 아버지도 아마 지나오신 지가 꽤 됐을 거지만 항상 어떤 시대에든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지만 세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대에도 항상 어떤 10대들의 폭력이 존재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도 지칭하는 은어인 왕따나 이런 게 없었을 뿐이지 그런 현상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악순환되면서 대물림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10대 때 무성한 소문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들 그 봤던 것들 이런 것들과 박하영 때 취재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몰라를 만들면서는 세진이 캐릭터를 놓고 상상한 것들의 조합이 이 시나리오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미 씨는 어쨌든 유미 씨의 그 10대 고등학교 때나 이때의 생활하고 분명히 어떤 괴리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이 세진의 10대 그 18살이잖아요. 이 모습을 그러니까 그 리얼하게 담기 위해서 어쨌든 그 유미 씨가 이렇게 뭔가 관찰을 했던 거라든지 리서치를 했다는 이런 것들이나 혹은 실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학교에 사실 있었던 어떤 친구를 떠올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일단 학교에서는 사실 그때부터 촬영하고 막 이러느라 학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잘 그 모르는 세계인 거죠. 근데 다큐를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영화도 추천받고 다큐도 찾아보면서 특히 세진이가 막 경찰서에 잡혀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영이랑.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 아이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고 그냥 뭔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되게 그런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 다큐 속의 그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그냥 남 얘기하듯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갖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 도움이 됐고 그런 모습이 나왔죠? 나왔겠죠? 나왔겠죠? 표현한다고 했는데 나왔겠죠? 네, 그랬습니다. 예, 그 이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초반에 보면은 그 교생하고 이제는 연애를 하는 장면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대사들이 큐큐큐큐큐 이러고 그다음에 네. 주영이 만났을 때도 쬐끔쬐끔쬐끔 이런 되게 반복적인 어떤 대사들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좀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굉장히 좀 대사들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이 대본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은 유미 배우님하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디벨롭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완벽한 대본 때부터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10대들이 장난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은 큐로 통일해서 똑같은 단어는 큐인데 감정들은 다 다른 거예요. 반응들은. 그러니까 감정을 담아서 큐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을 것 같아갖고 그거를 박강석 배우랑 이은미 배우한테 이제 대사도 다 씌워놨고 그 다음에 쬐끔쬐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박하영 때 조금 세진 캐릭터에서 가져와서 연장선으로 그렇게 해서 주영이랑 만났을 때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영이 봤을 때 얘가 궁금하거나 얘를 이용하기 쉽겠다 약간 좀 쉬워 보이는 애다 라고 느껴지게끔 좀 의도해서 좀 대사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18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그 찔끔찔끔 이것처럼 또 그 18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실 만약에 이 영화를 방송에서 틀면 삑삑 소리를 계속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 보면은 이제는 그 주영과 그 신지죠. 신지와 둘이 싸울 때도 이런 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좀 그
욕을 계속 하면서도 어떤 그 감정적인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떤 네. 식으로 디렉션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사실 이제 사실 신지는 좀 어떤 가할 수 있다, 자기가 남자고 여자한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너가 그때 신지 배우한테는 이거는 캐릭터를 좀 나와서 연기를 처음 하는 안희연 배우한테 어떤 감정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되게 그런 고도의 좀 집중력과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안희연 배우한테는 사실 좀 이 영화를 작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믿음을 주면은 되게 흡수를 잘해서 믿어갖고 다 쏟아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안희연 배우한테 마지막에 이제 디렉션은 내 끝에 한 말은 절대 너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지지 마라. 그리고 너가 쟤한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쟤가 어떻게 해도 네가 압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디렉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안희영 배우님은 이 작품이 영화가 첫 작품인가요? 아예 연기가 처음. 아,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캐스팅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리고 또 유미 배우님한테는 그 두 안희영 배우와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좀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안희연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한테 EXID 한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역시도 대중현사로서 안희연 배우를 봤던 사람이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생각했던 몇 명의 배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안희연 배우가 있었고 근데 조금 되게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안희연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아이돌로서 갖고 있는 되게 뭐 좀 굳세어라 금수나 같은 착하고 이쁘고 용기를 줄 것 같은 이 대중들한테 이미지를 좀 반대로 되게 큰 배신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중들한테 연기를 처음 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이제 섭외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안희연 배우가 소속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유럽으로.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제 저희 PD님하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에 그냥 용기를 내서 미친 척하고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어요. 안희연 배우한테 장문의 DM을 보냈는데 에휴 그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한숨 쉬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박하영 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고민해보고 시나리오 보시더니 좀 고사를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는데 이제 그때 안희연 배우가 저랑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돌렸죠. 그래서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희연 언니랑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기를 처음 했다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정말 모든 거에 다 도전하고 어떤 연기를 하든 용감하게 일단 다 질러보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그냥 그게 배우인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그런 연기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냥 촬영하기 전부터 워크숍을 가질 때 이미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는 이제 이미 친해졌고 그리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니까 그냥 믿게 되는 순간들 내가 어떻게 연기하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믿어.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의 개념이었다 보니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호흡으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둘이 노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렇게 놀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리얼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그 이 어두운 그 소재의 이야기면서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적인 인물이 또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직접 연기하신 이제 제필. 예. 그 머리가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머리더라고요. 저도 명왕성 때 이다윗 아, 네네. 초록색 머리로 만든 이유가 제가 그 머리를 하고 싶었어요. 예,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이 제필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되게 처음에 재밌었던 게 그 모텔방에서 그 진상남한테 네네. 당하고 있을 때 폭주적으로 등장해서 도와주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뭔가 되게 센 이미지여서 그 진상남을 정말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마르치 아르치 같은 이런 동작을 취하더니 바로 쓰러지잖아요. 네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또 그 어느 때는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세게 나갔고 네. 그 단란주점의 그 일하는 그 형, 네. 친형인가요? 네, 설정이? 네. 와, 근데 그 친형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그 비굴하게 어떻게 네. 보면 저는 박하영에 나온 그 박하영 같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제필이라는 인물을 설정할 때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어른한테 되지 않는 어떤 그렇다고 제필이는 이제 20살, 21살인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 미성년도 아니고 성년도 아닌 약간 회색 분자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이제 어른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되게 어떤 어른이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좋은 건가를 매번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벽에 항상 부딪혀서 잘 안 되는데 세진이랑 주영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이 여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어른이 자기가 어떤 어른이 될 거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게 약간 자기한테 어떤 다가오는 이 큰 사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함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조력자처럼 돕지만 되게 돕는 게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매번 되게 그 어른들의 폭력이나 어른들의 어떤 것들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작 본인은 주영이나 세진한테 그들한테 습득을 한 건지 뭔지 모를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저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진 않겠지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저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는 제필이가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거를 겪은 세진과 주영이 남아서 이제 이들은 자기들은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아를 완성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숙제를 남겨놓는 그런 역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형이 와서 나중에 형의 그 차에 불을 질렀을 때 이제는 보복을 할 형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는데 사실 이거를 롱테이크로 찍었더라고요. 네. 본인이 맞으면서 네. 그 장면 연출이 되게 궁금했고 테이크도 꽤 많이 갔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그냥 한 방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마스터로 롱테이크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오케이가 되진 않았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3테이크, 4테이크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부분적으로 몇 개 보면 잘라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 사실 그거 찍을 때 원래는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워크숍이라는 걸 하는데 영화 찍기 전에 원래는 맨 처음에 준비할 때 허준석 배우랑 뭐 이은희 배우는 그때 있어서 봤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워크숍 때가.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제가 이거
저희 PD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무술팀을 둬서 합을 맞춰서 가자인데 저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 이거 그냥 개 맞듯이 맞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 허준석 배우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럴 때 도망가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했는데 그때 허준석 배우가 되게 힘들어했지만 사실 그때 딱 처음 딱 했을 때 느낌이 아 더 이상 연습을 안 해도 된다고 느꼈던 게 저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아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상 현장을 가니까 찍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데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잘라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해서 합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롱테이크를 찍고 그 다음에 몇 개는 이제 뭐 제필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완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아이러니를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야 되잖아요. 맞으면서 제가 오케이를 해야 되고 NG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보면은 합도 가짜로 가지 않은 것처럼 정말 맞은 것 같고 이랬는데 그 정말 그 많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때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허준석 배우가 이게 때리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맞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허준석 배우가 한 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막 딜레마에 빠지니까 허준석 배우 아니야 더 해야 돼 괜찮아 해서 이제 저는 오히려 용기를 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맞고 허준석 배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맞기는 제가 맞았는데 그날 술은 제가 샀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되게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되게 좋았던 장면이 어디냐면 아까 그 이유미 배우님이 얘기했는데 그 경찰서에 가잖아요. 네. 경찰서에 가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면은 되게 그 어른들은 몰라요. 제목처럼 뭔가 어른들의 부재. 제가 사실은 저의 이 충무로 프로그램 팀에서 전화 왔을 때 어른들을 몰라요. 그 모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왜 나지? 라고 했더니 제가 젊은이 양지 그래서 젊은이 양지 어른들은 몰라요.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저도 작년에 젊은이 양지를 하면서 뭔가 어른들의 부재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영화 역시 보면은 굉장히 여기 나오는 거 어른들이 굉장히 비겁하고 또 뭔가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인물들인데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저는 이 경찰이었어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른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동생을 불러서 사실 과자만 먹던 애한테 밥도 사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동생을 봐서 세진이랑 주영을 어떻게 해서든 꼭 내보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장난치잖아요. 그때 이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 장면이 제가 예전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사를 했을 때 느꼈던 어떤 좌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 일진이었던 친구들이 몇 명 생각나면서 그 말을 저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인물마저도 결국은 야 니네 집에 가라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감독님이 이렇게 그 장면 연출을 할 때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 부분 사실 좀 굉장히 그 경찰서 씬들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연출할 때도 어려웠고 특히 또 세정 역할했던 신혜빛 배우가 이제 좀 감정을 막 쏟아내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사실 이게 과잉이 안 되고 이게 적절한 감정선에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 찍을 때 이제 4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된 걸로 기억을 지금 하는데 사실 신혜빛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잘해줬는데 어떤 카메라가 이제 그때
그거야말로 롱테이크니까 자꾸 이제 팔로우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포커스가 나가고 막 이래서 NG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혜빛 배우한테 일단 디렉션을 줄 때 그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유미 배우랑 둘이 이렇게 어느 저기 밖에 한쪽에 있었고 신혜빛 배우가 이제 조금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지쳤는데 그때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 실제로 그래서 거기가 경찰서였고 그래서 이제 둘이 한참 끌어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다가 언니 데리고 갈게라고 이제 하면서 이유미 배우를 제가 잡아갖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언니 잠깐만 경찰서 갔다 오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감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다 뛰어들어가고 빨리 슛 준비하자 이러고 딱 했는데 이제 신혜빛 배우가 뛰어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오케이가 난 테이크였고 그 다음에 경찰 역할을 해준 김서아 배우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도 잠깐 출연. 네. 저희는 면접 과정. 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연기를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김서아 배우한테 이들을 그러니까 대사는 제가 썼지만 이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좋은 어른 어떤 의미로 이용해서 가장 좋은 어른일 수 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계속 이들을 자극이라면 자극 아니면 이들한테 베풀어가라. 베풀고 동생한테도 베풀고 그러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게끔 너가 오히려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김서아 배우가 그것들을 그렇게 쭉 펼쳐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꽤 편리하게 연출했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면 이후에 어떤 그 시퀀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넘어가면은 그 얘네들이 그 집에 가잖아요. 집에 네. 가서 그 세진이 다시 자해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자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꿈속에서 꿈처럼 네, 어떤 판타지. 보드를 타고 깼는데 이제는 동생을 찾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한테 친구들이 있는데 동생을 찾으면서 검은 게 올라와 내 꿈속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동생을 안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저는 굉장히 울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는 그 친구들도 있고 주영도 있고 재필도 있고 뭐 다 신지도 있는데 유독 이제 카메라가 이제 동생을 햇빛이를 중심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세진을 둘이 포옹을 하는 이 네. 장면에서 그 뭔가 그 세진이 하는 그 대사? 이 대사가 뭐였죠? 제가 적어왔는데 힘들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네. 너는 짐이야라고 얘기해요. 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적인 장면에서 이제 잔인한 말을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꼭 끌어안고 또 동생이 하는 얘기는 언니 나 많이 컸어? 네. 이런 어떤 그 대사의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않는 어떤 장면에서 이런 강렬한 어떤 대사로 그 묶어주는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연출할 때 어떠셨는지 또 유미 배우 부분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거는 사실 워크샵 과정, 그러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워크샵 과정에서 완성이 됐는데 신혜빛 배우하고 이유미 배우하고 이제 둘을 놓고 이제 나머지 배우들도 있었고 이제 씬을 돌리는데 좀 저는 이제 그때 좀 빠져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세정이가 세진이를 안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초고에는 없었는데 그거를 급히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정 못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하는데 신혜빛 배우한테 자 내가 어떤 신호를 주면은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안았으면 좋겠어 하면 안아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어떻게 해주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집중이 깨지겠지만 해서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뭐 하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뭐 하는데 되게 좋아서 그날 워크숍 끝나고 바로 대본 수정을 했고 그 대본 수정을 통해서
그 씬이 완성이 된 거죠. 유미 배우님은 그 너는 짐이야라고 그런 말을 내뱉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연기할 때 어땠어요? 사실 정말 잔인한 말이긴 한데 세진이 딴에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뭐 별로인 감정도 있지만 얘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짐을 책임지는 지려고 하는 모습이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한테 일부러 막 못된 말을 할 거야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찍을 때 투샷을 찍을 때였는데 그냥 이렇게 딱 안겨 있는데 이 자매 너무 아프다. 아니 자매들 평범한 자매도 아니고 참 서로가 있는데 참 외롭게 있는 그런 자매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연기를 딱 끝내고 나서. 그래서 뭔가 되게 이상한 공기가 순간 맴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 품이 되게 커 보였고 내가 되게 작아지면서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의도한 대로 느낀 게 그 자기보다 4살 어린 동생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그 정말 유일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나서 또 컷이 바뀌니까 모두 다 모여서 또 밥을 나눠 먹는 이런 모습들이 그 뭔가 그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장면에서 그 감독님이나 이제 감독님 카메라라든지 배우들의 어떤 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좋은 에너지, 기분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유심히 봤던 시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외에 제가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 그 관객분들 질문을 조금 네. 제가 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그 다는 하지 못하는 걸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명진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주영이와 세진이가 헤어지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주영이는 세진을 보며 울고 세진이는 그런 주영이를 가만히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해서 그 심정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이때 그 감독님은 어떤 의도로 연출하셨는지 그리고 유민 배우님은 어떤 심정으로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은 이제 세진이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거였어요. 세진이가 쭉 영화 시작부터 자기랑 같이 있으면은 모두가 불행해진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영이도 어쨌든 좀 일말의 재피리와 사건을 겪고 또 지금 이 불행의 씨앗이 느껴지니까 세진이는 그거를 잘라내고 그냥 어쨌든 자기 혼자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별을 결심하고 떠나보내고 조금 더 뭐 나은 삶을 살지 아니면은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친구들이 살지 사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불행을 자기가 가져가건 남한테 전달하는 불행을 잘라낸다라는 어떤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세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내가 다 망쳐버렸어 뭐 이런 말을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대사가 되게 좀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또 연기하실 때 어떤 인상이요? 세진이가 가장 솔직하게 사과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그럼에도 남인데 끝까지 내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내 옆에 주영이라는 인물이 기다려줬고 나를 버리지 않아줬다는 것. 그리고 가장 그 세진이의 나이로서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거리 생활에서. 그래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다 망쳐버렸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를 얘를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얘 인생을 내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도움이 나는 누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별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또 다시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제필이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극악한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그거 다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 관객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정도의 그런 그 폭력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이나 이런 그 기성세대들이 보여준 어떤 폭력을 제필이가 답습하는 네.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 장면 연출할 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이 영화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2회차를 찍었던 게 기억이 나고, 하루에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찍다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기를 먼저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우들이 조금 이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면 사실 무리해서 테이크를 가거나 그다음에 좀 이거를 빨리빨리 찍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지만 근데 무리해서 가봐야 어차피 이거는 다시 촬영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좀 찍다가 뭐 하다가 그냥 거의 오늘 촬영은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돌리고 스태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 촬영을 잡자 이렇게 PD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은 사실 이게 여성 관객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어른으로 진화 혹은 어른으로 넘어가는 제필이의 이 모습이 되게 뭐 답습하는 악순환의 어떤 인물의 고리로 봤을 때 그걸로 봤을 때는 그냥 여성이다 남성이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그냥 미성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걸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안희연 배우한테 막 때리다가 이제 돌을 쥐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치라고 이제 계속 종용하는 이런 너의 선택, 너도 나 같은 어른이 빨리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근데 하지만 불편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했죠. 그 장면에서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때 사실 그거를 되게 축약시키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축약시키면 사실 이 영화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굳이 완성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지점들인데 이제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외국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서 온 친구인데 여기 와서 굉장히 그 신기했었던 게 그 프랑스에는 사실 그 무덤이 굉장히 많다. 그 가면은 무덤이 굉장히 많고 가족이나 어쨌든 지인들의 집 주변에 많은데 한국에 와서 가장 서울에서 놀란 거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더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사실 있고 또 감독님 그 십자가가 나오고 또 보면은 그
그 교장실에서도 네네. 예, 십자가가 보이고 또 그 세진이 뭐 하나님을 왜 미워해 뭐 이런 예. 예, 불쑥 던지는 이런 대사들도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쨌든 그 미혼모 보호소에서 그 만난 그 예, 그 도우미도 이제는 그 기도를 하자. 근데 세진은 사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디테일을 하나 또 찾았어요. 네, 어떤 그 제필이 귀에도 귀걸이가 네, 맞아요. 있는데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메타포 같은 이런 그 의도적인 그 인서트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연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너무 개인적 생각이라고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교회나 하느님을 엄청 뭐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면은 좀 어느 때 조금 느낄 때 되게 뭐 교회가 더 뭐 절이나 이런 데보다 접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때로는 되게 종교가 폭력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뭐 포교 활동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혹은 뭐 막 하느님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지하철에서 외치는 사람들 본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제가 왜곡된 시선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가져간 거는 사실 그 모든 거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종교인 하느님이 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비전이나 그들처럼 그들이 쉽게 말하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들은 일단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근데 제피리가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간다. 이 설정이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피리가 교회로 그것도 밤에 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데 세진이가 한다는 말이 절망적인 얘기라고 믿지 않는 얘기라고 하니까 제피리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와서 또 다른 얘네를 나중에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사실 그 장면의 시작으로 마지막 조성호 선배님 이 생각이 뵈니까지 다 교회 원래 편집 전에 찍어놓은 거는 교회 장면이 또 더 많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 물음이었어요. 관객분들한테.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데 과연 뭐 하느님뿐이 아니라 종교라는 게 얼만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반문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제가 사실은 질문을 까먹으면 이제 관객분들 죄송한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박하영과 이 작품에서 사실 그 10대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정말 다루고 싶었는데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대들에 대해서. 네, 이 영화에서 혹시 뭐 취재를 했거나 어쨌든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 담지 못했던 아쉬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되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또 방대하고 뭐 조사도 해도 방대하고 근데 거기서 어떤 각인되게 꽂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이번에 만든 영화랑은 맞지 않아 라고 판단이 되니까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사실 좀 절망적인 10대들의 이야기였지만 어떤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좀 쫓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짜 아픔? 근데 뭐 박하영에서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진짜 좀 더 극하게 고립되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나 어떤 어른들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금 담아보고 싶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최수연 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세진이가 그 학교 폭력을 주도한 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그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출하셨는지. 그 부분이 참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세진이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하고 있지만 그게 1차원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어떤 그냥 상처받은 혹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어떤 그냥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세진이를 전부 다 이용하고 세진이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어떤 폭력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 이런 소재 이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가 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성으로. 근데 세진이는 사실 그런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경계선도 모르겠고. 근데 얘는 얘를 괴롭히고 뒤에서는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또 사과하고 고백하고 오히려 보듬어주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세진이가 그 남자 교생 선생님 때문에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조금 있을 이유가 없게 되지만 사실 방은정 배우가 이제 컨테이너에 깔려 죽으면서 세진이는 정말 이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여기 설 데가 없다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어떤 기폭제 같은 역할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그 컨테이너 떨어지는 장면이 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봐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장면 찍을 때 사실 좀 어떻게 찍었지? 약간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궁금해요. 네. 그거 찍을 때 저도 사실 그런 촬영을 처음 해봐서 특효팀하고 네. 다 와갖고 크레인으로 진짜 컨테이너를 이제 조금 앞으로 빼놓고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배우가 있는 거 찍고 없는 거 찍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진짜 떨어뜨리고 빈 공간에 빵 떨어뜨리고 나중에 CG로 다 CG였죠. 네. 네. 그러니까 저걸 리얼로 찍지 않았을 거고. 네. 더미를 썼나, 이 예산에 더미를 쓰지도 못했을 테고,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은 제가 또 여담으로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큰 영화가 아닌데 특히 무당집이나 이런 데는 되게 미술이나 이런 데 좀 공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또 나름 그 예산에 비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덕션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에 사실 좀 많이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아마 저희 영화에서 가장 로케이션 중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온 말씀하신 무당집이에요. 왜냐면 거기를 섭외해서 그 다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그렇게 다 꾸민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미술팀도 한 3일 정도로 엄청 고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근데 꼭 그렇게 찍고 싶었던 거는 어떤 이들이 되게 몽환적인 어떤 공간 그리고 좀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공간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조금 감정들이 더 극단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위태롭게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인물들을 밀어넣고 이들이 좀 그 점하고 다르게 조금 더 약간 퇴폐하게 그 다음에 약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들으면서 사실 그 약이라는 것도 그냥 수면제일 뿐이거든요. 근데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 환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세진이 자기를 자해하듯이 쳐달라고 해서 밀어달라고 해서 밀려 나가게 되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찍었는데 그 무당집에 대한 의미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의 의미처럼 사실 어떤 토속신앙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애들이 어떤 뭐 소원을 빌거나 뭔가를 해도 시원치 않은 반응, 거기서 사실 더 절망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 사진 벽화들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 예,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신지가 불쌍해 되고 소변을 보는 네.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보면은 되게 불쾌할 것 같은 장면이긴 한데 영화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도 제가 유미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약 먹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되게 뭐 사실 우리가 약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뭔가 그 되게 센 어떤 그 얼굴 맨날 웃다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뭔가 그 다른 인물을 보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연기할 때 어땠는지. 제가 약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대요. 그리고 취한 상태로 있으면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멀쩡해지려고 무언가 하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기할 때 몸에 힘을 풀고 또 세진이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그냥 엄청 시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은 추상적으로 나가지만 그 말의 속뜻은 나한테 명백하게 있어야만 이걸 뱉을 수 있고 그리고 외관적으로도 내가 지금 약을 해서 취해 있다라는 느낌이 또 확연하게 보여져야 하다 보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워크숍 할 때도 제일 많이 해봤었던 그런 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테이크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뭐 약을 이렇게 입에 넣고 잠이 든다 다시 든다 해서 정말 잠이 들랑 말랑 할 때까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보고 진짜 많은 거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촬영하고 이제 마지막에 모니터에 나왔던 모습은 좀 더 보여지는 모습에서 좀 더 확실히 내가 확실히 약을 했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그 장면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해 갔네 이러고 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두 분 그렇게 어쨌든 그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어떤 때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연기를 해주고 더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로 이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이 이런 감독님 입장에서 어쨌든 연출을 하고 또 유미 씨는 또 그거를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좀